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지는 JX그룹의 랜드마크인 JX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대한민국 최고의 자본 권력을 상징하는 JX그룹 후계자의 사적인 공간은 유난히 층고가 높은 서재 구조와 18도로 고정된 공조 시스템 탓에 봄날의 밤비가 무색할 만큼 서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을 연신 때리는 굵은 빗방울 소리와 벽난로 위 앤틱 시계의 무심한 초침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는 유일한 파열음이었다. 짙은 마호가니 원목 책상 위로 차가운 할로겐 스탠드 조명이 백색의 서류 뭉치를 예리하게 비추었다. 두꺼운 서류의 최상단에는 명조체로 반듯하게 인쇄된 5글자 결혼 계약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유는 빗물에 젖은 낡은 스니커즈 안으로 발가락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계절이 지난 얇은 트렌치코트 자락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깔린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을 미세하게 얼룩지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책상 반대편에 거만한 자세로 앉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국내 재계 서열 1위 JX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철저한 이진법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수치와 손익으로만 계산하는 남자, 강태무. 그는 몸에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비스포크 수트를 입고 감정의 동요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깊고 서늘한 검은 눈동자로 서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다가가기 힘든 위압적인 샌다루드 향이 뿜어져 나와 서재의 공기를 차갑게 지배하고 있었다. 제4조 2항 대외적인 부부 동반 참석 행사와 주주총회, 출석 외에는 철저히 각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금지한다. 제7조 이 혼인이 계약에 의한 것임이 외부 언론이나 주주들에게 유출될 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실과 JX그룹의 주가 하락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한서윤 씨에게 있다. 제12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전면 포기한다. 태무의 낮고 건조한 음성이 서재의 공기를 가르며 서윤의 귓가에 꽂혔다. 그의 말투에는 어떠한 온기도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는 남자의 설렘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고 이사회의 경영권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혼자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태무에게 이 결혼은 수조 원이 오가는 M&A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의 일환일 뿐이었다. 그는 오만한 기득권의 탐욕스러운 상류층 영예들 대신 통제하기 쉬우면서도 확실한 약점을 지닌 여자를 원했다. 비서실장 김학수를 통해 철저한 뒷조사를 마친 한서윤의 프로필은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맞춤형 체스말이었다.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감정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대외적인 부부의 의무만을 다하면 됩니다. 선을 넘는 순간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남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마치 불결한 오물을 입에 올리는 듯한 미세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과거 가족 간의 처절한 자산 다툼과 기만으로 인해 깊은 정서적 상처를 입은 태무에게 감정이란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버그이자 나약함의 증명에 불과했다. 그는 서윤의 맑은 눈빛에서 티끌만한 애정이나 헛된 희망이라도 발견하면 당장이라도 저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녀를 이 비오는 거리로 다시 내쫓을 기세였다. 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차가운 선언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쏟아지는 모욕적인 조항들 앞에서도 그녀의 호흡은 미동조차 없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무균실에 외롭게 누워있는 남동생 우진의 창백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만성 신부전증 말기, 사흘에 한 번씩 굵은 바늘을 꽂고 차가운 투석기를 4시간 동안 돌려야만 간신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동생의 상태는 매일 악화되고 있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미 9.0을 넘어섰고 신장 기능은 5% 미만으로 곤두박질 친 지 오래였다. 뇌사자 이식 대기자 명단에 우선순위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평범한 아르바이트로는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서윤은 자신의 남은 영혼마저 헐값에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 만년필을 쥐기 직전 그녀의 시선이
계약서 제3장 부칙에 예리하게 머물렀다. 그녀의 맑고 서늘한 눈동자가 서류의 빽빽한 텍스트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잠깐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린 서윤의 목소리에 태무의 뒤에 꼿꼿하게 서 있던 김비서가 당황한 듯 어깨를 미세하게 움찔했다. 서류에서 시선을 거둔 태무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1조 1항 부칙의 세부 조항에 명시된 수술 과정 일체의 재정적 지원 부분 말입니다. 의료비 결제 한도가 JX그룹 산하복지재단의 일반적인 내규를 따른다고 교묘하게 명시되어 있군요.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제의 조항을 정확하게 손가락 끝으로 짚어냈다. 제 동생 우진이가 앓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의 경우 기적적으로 이식수술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술 전후의 초고가 면역 억제제 투여와 중환자실 집중치료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귀사의 재단, 일반 내규 기준인 연간 5천만 원 한도로는 혹여라도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비급여 응급처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합병증 및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한 무제한 전액 보증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서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무의 깊은 눈동자에 찰나의 이체가 번뜩였다. 빈민가 낡은 단칸방에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26의 여자가 수십 명의 JX그룹 법무팀 엘리트 변호사들이 교묘하게 짜놓은 계약서의 함정을 단 3분 만에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다. 그녀는 동정심에 호소하며 구걸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정확한 의학적 지표와 금융의 한도액을 치밀하게 계산해 정당한 파트너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김비서, 태무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그 조항은 법무팀에서 관례상 리스크 방지 차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출력해 오세요. 한서윤 씨의 요구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당장. 태무의 서리빨 같은 지시에 김비서가 황급히 태블릿을 들고 서재를 빠져나갔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서재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의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무는 최고급 가죽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천히 팔짱을 꽂다. 그의 서늘하고 집요한 시선이 서윤의 창백하지만 꼿꼿하게 솟은 목선을 향했다. 의학 지식과 법적 텍스트의 이면을 분석하는 능력이 꽤 훌륭하군요. 단순한 생계형 노동자인 줄 알았는데 내 정보망이 놓친 맹점이 있었나 봅니다.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필사적인 천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대표님께서 M&A 시장에서 적대적 세력의 우호 지분율을 1% 단위로 계산하실 때처럼 말이죠. 서윤은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지닌 태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다. 오만한 기득권의 정점인 남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의 비즈니스 언어를 차용해 비유를 섞어 받아치는 그녀의 대담함에 태무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지적인 흥미를 동시에 느꼈다. 이 여자는 자신이 흔히 장기판에서 다루던 맹목적이고 무력한 희생양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체스판의 퀸으로 규정할 줄 아는 여자였다. 내 요구 사항이 완벽하게 이행된다면 저는 기꺼이 대표님의 그림자가 되어 3년간 흠결 없는 아내를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끝나는 자정, 저는 어떤 질척거리는 미련도 없이 완벽하게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새로 출력된 수정본 서류를 가져와 대리석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윤은 자신이 요구한 문구가 띄어쓰기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삽입되었는지를 2번, 3번 집요하게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은빛 몽블랑 만년필을 거머쥐었다. 거친 식당 아르바이트와 밤샘 작업으로 인해 마디마디 굳은 살이 흉하게 박인 그녀의 손과 수백만 원짜리 정교한 왼촉이 만들어내는 극단적이고 이질적인 대비가 스탠드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촉 끝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잉크가 두꺼운 고급 용지 위로 스며들며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자를 빈틈없이 새겨 넣었다. 사각거리는 마찰음이 서재를 울렸다. 그것은 못 여성들이 꿈꾸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눈부신 신부의 성스러운 서약이 아니었다. 오직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차가운 자본의 성벽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감옥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철저히 통제된 3년짜리
비즈니스 거래의 완벽한 성사였다. 태무는 서윤이 남긴 정갈하고 흔들림 없는 서명을 서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옅은 콧방귀를 삐었다. 완벽한 득실 계산이 끝난 거래였다. 무표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서윤의 단단한 가치와 그녀가 뿜어내는 깊은 침묵의 무게가 훗날 자신의 오만한 세계를 어떻게 산산조각 낼지 이때의 강태무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시간은 고여있는 탁한 물처럼 차갑고 무겁게 흘러갔다. 어느덧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도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서윤은 태무가 최초의 서류에서 요구한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임무를 단 1%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다. 그녀는 JX그룹의 사모님이라는 무거운 직함에 걸맞게 각종 상류층 자선 행사와 주주총회에 동반 참석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우아한 미소를 유지했고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철저히 그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유령 같은 동거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서윤이 매일 묵묵히 행하는 헌신은 종이장 위에 명시된 차가운 의무 그 이상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넓고 서늘한 대리석 주방에 간접 조명을 밝혔다. 철야 근무와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태무가 고질적인 만성 위염을 앓으며 매일 빈속에 쓰린 위장을 부여잡고 출근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였다. 서윤은 자신이 처녀 시절부터 사용해 곳곳이 긁히고 낡아빠진 보온 도시락통에 밤새 푹 끓여낸 전복죽과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맑은 죽을 정성스레 담아 그의 출근길 세단 뒷좌석에 조용히 놓아두도록 지시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수입 식기들 사이에서 이음새가 헐거워진 그 낡은 보온 도시락은 마치 서윤의 초라한 처지처럼 이질적이었지만 그녀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따뜻한 온기 속에 감히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자신의 미세한 연민과 정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 태무는 매일 아침 그 도시락을 비우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빈 통을 주방 대리석 싱크대 위에 아무렇게나 무심하게 올려둘 뿐이었다. 서윤은 매일 밤 늦게 식어버린 빈 도시락통의 물기를 닦아내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려는 감정 역시 차갑게 씻어내려 필사적으로 애를 썼다. 그녀의 가녀린 4번째 손가락에는 결혼식 날 태무가 의무적인 무표정으로 밀어넣어준 5캐럿짜리 페어컷 다이아몬드 예물 반지가 족쇄처럼 빛나고 있었다. 재계의 호사가들과 외부 사람들의 얄팍한 부러움을 사는 그 수십억 원짜리 영롱한 보석은 서윤에게는 언제든 계약 기한이 만료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반납하고 뒤돌아서야 할 차가운 얼음 수갑처럼 무겁고 시리게만 느껴졌다. 그 얼음 수갑이 지닌 비참한 위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폭발한 것은 JX그룹 산하 문화재단이 주최한 연말자선 갈라쇼가 열리던 12월의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다.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천장에 대형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의 홍수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터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목선이 단정하게 올라온 흑백톤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태무의 반보 뒤에 서서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재계 인사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짙고 관능적인 튜베로즈 향수 냄새가 인파의 틈새를 날카롭게 찢으며 다가왔다. 파티장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핏빛에 가까운 과감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두 사람 앞을 막아섰다. 과거 태무의 연인이자 솔라리스 가문의 유력한 상속녀 백세아였다. 해외 지사로 밀려났던 그녀가 돌연 귀국하여 본사 본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소문은 이미 재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네. 태무 오빠. 그리고 처음 뵙네요.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듣던 그 임시 사모님. 세아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이 구르듯 교태롭고 달콤했지만 그 기저에 깔린 서브텍스트는 서윤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세아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무의 눈동자를 한번 응시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배경도 스펙도 없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출신의 촌스러운 여자가
한때 자신이 섰어야 할 태무의 옆자지를 꿰차고 있다는 사실에 세아의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오만한 우월감이 뱀처럼 똘리를 틀고 있었다. 가까이서 이렇게 대면하고 보니 왜 오빠가 굳이 그쪽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단번에 알겠어요. 돈만 쥐어주면 입을 꾹 닫고 유령이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어줄, 그야말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고 안전한 가사도우미 체질이시네요. 그런데 태무 오빠가 체면치레로 억지로 안겨준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쪽의 얇고 거친 손가락에는 지나치게 버겁고 무거워 보이는데 흉할 정도로 겉돌지 않나요? 세아의 모욕적이고 직설적인 도발에 주변 테이블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다. 곁눈질로 그룹 후계자들의 신경전을 살피던 재계 인사들의 은밀한 수군거림이 볼륨의 음악 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윤은 찰나의 마른 침을 삼키며 반지가 끼워진 자신의 왼손을 치맛자락 뒤로 가볍게 움켜쥐었다. 뺨을 얻어맞은 듯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극도의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결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눈물을 글썽이지 않았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곁에 선 남편 태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명색이 합법적인 부부인 이상 남편이라면 응당 나서서 자신을 향한 무례한 언사를 차단하고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태무는 긴 손가락으로 샴페인 잔의 기둥을 가볍게 매만지며 지극히 무심한 시선으로 세아와 서윤의 대치를 방관할 뿐이었다. 서로 간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에 의미 없이 내 이름 올리지 마시죠, 백세아 씨. 난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사적인 소모전은 질색입니다. 침묵 끝에 태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차가운 한마디는 세아를 향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 칼날은 서윤의 가슴을 무참하게 찔러 헤집고 지나갔다. 그는 세아의 모욕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서윤을 방어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두 여자의 기싸움 자체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듯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완벽한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감정에 휩쓸려 누군가를 보호하려 드는 순간 자신이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태무 특유의 지독한 방어 기제였다. 결국 이 얼음 같은 남자에게 서윤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방패막이 역할이 끝나면 폐기될 임시 계약직에 불과하다는 잔인한 진실을 화려한 공개 석상에서 낱낱이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심장이 예리한 얼음 조각에 무수히 찔린 것처럼 시리고 숨이 막혀왔지만 서윤은 오히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세아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초라하게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 반지의 무게와 흠결을 감당하는 건 오로지 반지를 낀 제 몫입니다. 백세아 본부장님. 서윤의 단정한 입술 사이로 차분하고 뼈대 있는 존댓말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맑고 목소리에는 어떠한 떨림이나 비굴함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 손가락에 겉도는 치장을 함부로 논하시기에는 이미 대한민국 법원 혼인관계 증명서에 등재되고 JX그룹의 공식 안주인으로 인정받은 제 이름 석자의 책임감이 본부장님의 짐작보다는 훨씬 무겁습니다. 더욱이 솔라리스 그룹의 차기 경영권을 노리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공식적인 재계의 시선이 집중된 자리에서 사적인 질투와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은 주주들의 눈에 썩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을 텐데요. 투자자들이 본부장님의 이런 감정적인 리스크와 충동성을 알게 된다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솔라리스의 부채 상환 연장 협상에도 결코 좋은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한치에 물러섬 없는 정연하고 날카로운 논리적 반격에 승리를 장담하던 백세아의 하얀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올랐다. 단순히 돈으로 쉽게 매수된 멍청하고 수동적인 인형일 줄 알았던 여자가 수백 명의 재계 시선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기업이 감추고 싶어하던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까지 들먹이며 완벽하고 우아하게 뺨을 쳐낸 것이다. 분노로 호흡이 거칠어진 세아는 아랫입술을 지식이듯 깨물며 들고 있던 크리스털 샴페인 잔을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고 휙 뒤돌아섰다. 서윤은 드레스 자락을 꽉 쥐채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으로 세아의 패배한 뒷모습을 조용히 배웅했다. 그 찰나
태무는 곁눈질로 서윤에 창백하지만 바위처럼 굳건한 옆얼굴을 응시했다. 수백 명 앞에서의 굴욕적이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남편의 구원에 매달려 눈물을 짜내지 않고 날카로운 지성과 논리로 기득권의 숨통을 정확히 조이는 그녀의 낯선 대처는 태무의 냉혹한 세계관 내부에서 기묘하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왜 이 여자가 모욕을 당할 때 자신의 가슴 한구석이 불로 지진 듯 거슬렸는지 오만함으로 점철된 태무는 그 파문의 정체가 자신이 서윤에게 느끼기 시작한 왜곡된 소유욕과 원초적인 끌림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하찮은 버그를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멍청하게 오판하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뒤 겉옷을 벗는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 선 침묵이 공기를 짓눌러 왔다. 태무는 서윤의 시선을 외면한 채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거칠게 문을 닫아버렸고 서윤은 텅 빈 집안의 고요함 속에 홀로 남겨졌다. 넓고 차가운 주방 대리석 싱크대 앞에 선 그녀는 내일 아침 어김없이 태무의 출근길에 들려 보낼 낡은 보온 도시락통을 미리 꺼내어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있었다. 수세미가 달그락거리는 공허한 소리와 함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무거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스테인리스 모서리에 부딪혀 서늘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하염없이 맞으며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대한민국 상류층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서 적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지만 결국 자신이 홀로 서 있는 이 공간은 언제든 계약이 만료되면 무참히 버려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였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낡은 보온 도시락에 새벽의 온기를 채워 넣어도 결코 메워지지 않는 강태무와의 저 잔인하고 차가운 거리감. 서윤은 위가 찢어질 듯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심장 한구석이 조용히 체념으로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있었다. 3년이라는 약속된 족수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는 밤 12시. 그녀는 티끌만한 미련도 없이 이 끔찍한 얼음성에서 제 발로 걸어나갈 참이었다. 강태무가 그녀의 인생에 완벽하게 그어놓은 그 오만한 선을 이번에는 그녀 스스로가 가장 완벽하고 잔인하게 끊어내줄 생각이었다.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체스판 위의 퀸처럼 서윤의 두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별의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다. 며칠 후 끝이 보이지 않는 차가운 봄비가 거대한 서울의 마천루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던 오후였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들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날 선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JX 호텔 최상층 VIP 전용 라운지의 공기는 외부의 습기를 철저히 차단한 채 숨이 막힐 정도로 건조하고 서늘한 20도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짙은 흑단목 테이블 위로는 최고급 웨지우드 본차이나 찻잔 세트가 날카로운 금빛 테두리를 번쩍이며 놓여 있었다. 찻잔 안에서는 베르가못 향이 짙게 배어있는 얼그레이 홍차가 미세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향기조차 넓은 라운지를 짓누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창밖으로는 짙은 회색빛 비구름이 도심의 빛을 가리며 마치 거대한 포식자처럼 빌딩 숲을 억누르고 있었다. 라운지 한 구석에 대기하고 있는 김 비서마저 숨소리를 죽일 만큼 무겁고 억눌린 분위기였다. 백세아는 콧방귀를 뀌며 핏빛으로 칠해진 날카로운 손톱으로 찻잔의 손잡이를 신경질적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관능적이고 무거운 튜베로즈 향수는 차분한 홍차의 향을 폭력적으로 짓누르며 이 넓은 공간을 온전히 장악하려 들었다. 지난 연말 갈라쇼에서의 참담한 패배 이후 솔라리스 가문의 상속녀인 세아는 구겨진 자존심을 만회하고 강태무의 곁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한서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제2그룹과 솔라리스 복지재단의 공동 후원, 프로젝트라는 공식적인 비즈니스 명분을 내세워 이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냈다. 그녀의 도끼 어린 시선은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태무와 서윤을 향해 독사처럼 얽혀들고 있었다. 화려한 붉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세아의 모습은 이 고요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발악하는 불꽃처럼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서윤은 그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시선 앞에서도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단정한 펄 그레이톤의 투피스를 입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가볍게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JX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에 걸맞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비즈니스용 미소가 정교한 가면처럼 씌워져 있었다. 그 미소는 상대를 예우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침범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견고한 유리벽과도 같았다. 찻잔을 쥐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차가웠지만 결코 두려움에 찬 떨림은 없었다. 목을 가볍게 가다듬은 세아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태무 오빠, 솔라리스가 이번에 인수하려는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건 말이야. JX의 우회 지분 참여가 필수적인 거 알지? 우리가 다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일 텐데 과거에 우리가 합작해서 띄웠던 그 수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처럼 말이야. 오빠도 알잖아. 우리 두 사람의 시너지가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카드인지. 세아는 붉은 입술을 유려하게 곡선으로 말아 올리며 의도적으로 서윤을 배제한 채 태무만을 향해 은밀한 동맹의 언어를 던졌다. 그녀는 서윤이 알아듣지 못할 고도의 M&A 전문 용어와 과거 자신과 태무만이 공유했던 재계의 이면 거래들을 끊임없이 나열하며 이 거대한 테이블 위에서 일개 계약 아내인 서윤의 위치가 얼마나 초라하고 이질적인지를 각인시키려 발버둥 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스듬히 서윤을 향해 꽂혔다. 아, 서윤 씨는 이런 복잡한 지분율 싸움이나 적대적 인수합병 얘기가 좀 지루하시겠어요. 평생 숫자 단위가 조 단위로 넘어가는 세계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으실 텐데 매일 동생의 병원비 영수증이나 계산하며 푼돈에 벌벌 떨던 삶과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차가 완전히 식었네요. 웨이터에게 새로 내오라고 할까요? 아무리 계약으로 들어온 자리라지만 남편 곁에 앉아 있으려면 최소한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야 체면이 설 텐데 말이에요. 그 모욕적이고 천박한 언사에도 서윤의 눈썹 하나 미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받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발그락거리는 마찰음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녀의 우아하고 정제된 동작은 분노와 조급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세아의 손끝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서윤은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만한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의 압도적인 여유였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차의 온도는 지금이 딱 마시기 좋습니다. 백세아 본부장님.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서늘한 라운지의 공기를 단숨에 갈랐다. 그녀의 음성에는 감정적 동요가 완벽하게 탈색되어 있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방금 자신 있게 언급하신 바이오테크 기업의 인수권 말입니다만 솔라리스의 현재 부채 비율이 지난 3분기 대비 210%를 돌파한 상황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는 것이 과연 깐깐한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힐지 지극히 의문이군요.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재의 치명적인 재무적 결함을 덮기에는 자본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볍게 2번 터치하며 맑고 깊은 시선을 세아에게 똑바로 고정했다. 그녀가 허공에 띄운 화면에는 솔라리스 그룹의 이면 계열사, 자금 흐름을 정확히 짚어낸 재무 분석 차트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특히 해당 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3상 데이터에서 심각한 간 독성 부작용이 은폐되었다는 내부 리스크가 이미 외국계 공매도 세력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라리스가 홍콩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 송금한 비자금 내역도 이미 금융감독원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지 오래입니다. 이중장부의 스모킹건이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뜻이죠. 서윤은 서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JX그룹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하기에는 솔라리스 측에서 오늘 뻔뻔하게 제시한 실사 보고서의 신뢰도가 지나치게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리스크를 전가하는 맹목적인 합병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동반 자살에 불과하죠. 제가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재단 기금의 운용과 투명성을 감시하는
법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이상 이런 부실하고 썩어빠진 리스크를 안고 있는 프로젝트에 JX의 귀한 자본과 이름이 오르내리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 정교하고 뼈아픈 수치적 팩트 폭력 앞에 세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단순히 강태무의 돈으로 사들인 집안의 얌전한 장식품에 불과할 줄 알았던 촌스러운 임시 아내가 글로벌 투자, 은행의 수석 애널리스트조차 간파하기 힘든 숨겨진 악재를 단숨에 꿰뚫어보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세아의 핏빛 손톱이 두꺼운 흑단목 테이블볼을 신경질적으로 긁어내렸다.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받침 위에서 요란하게 부딪히며 금빛 테두리 밖으로 옅은 갈색의 찬물이 보기 흉하게 튀어올랐다. 자신의 썩어 문드러진 밑바닥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듯한 서윤의 그 서늘하고 맑은 눈동자 앞에서 세아는 입술만 부들부들 떨 뿐 단 한마디의 논리적인 반박도 제대로 내뱉지 못했다. 너, 내가 대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드는 거야. 강태무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진짜 내가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아? 넌 그저 기간 끝나면 쫓겨날 빈 껍데기일 뿐이야. 세아는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서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백 본부장님, 이 협상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서윤의 말은 냉혹한 재판장의 선고처럼 단호했다. 빈 껍데기에 불과한 천박한 허세가 날카로운 창으로 무장한 진짜 지성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이 모든 참담한 대치 상황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강태무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거센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길고 서늘한 손가락으로 마호가니 테이블의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다. 하얀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적나라하게 도드라졌다. 태무의 분노는 자신들을 얄팍하게 도발한 백세아를 향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상대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놓고도 여전히 심장 박동 하나 빨라지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앉아있는 저 여자, 한소윤의 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이성을 향한 것이었다. 처음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서재에서 그 지독한 계약서에 나란히 서명할 때만 해도 태무는 그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얌전하고 편리한 인형이 되어주길 바랐다. 막대한 돈을 쥐어주면 입을 닫고 선을 그으면 그 선 밖에서 얌전히 남편의 명령을 기다리는 순종적인 체스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이 보여주는 그 숨막히는 완벽함은 오히려 태무의 오만한 통제력을 맹렬하게 비웃는 가장 잔인한 무기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기대려 하지 않았다. 세아의 악의적이고 천박한 공격 앞에서도 그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태무의 팔짱을 끼며 보호를 갈구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오직 스스로 벼려낸 차가운 지성과 논리라는 예리한 칼날로 적을 도륙한 뒤 다시 원래의 그늘진 자리로 돌아와 고요하게 숨을 죽일 뿐이었다. 그 절대적인 무관심과 철저한 독립성은 태무의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잠들어 있던 기형적인 소유욕을 미친 듯이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향해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애정을 구걸하고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다 상처받아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파괴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충동에 시달렸다. 자신이 강압적으로 명시했던 계약의 선을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그녀의 그 단정한 모습이 이제는 마치 태무를 향해 당신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비즈니스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는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태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의 창백한 옆얼굴을 곁눈질로 조용히 응시했다. 차분하게 찻잔을 쥐 그녀의 하얗고 가녀린 손목을 당장이라도 거칠게 낚아채어 저 숨막히는 가면을 억지로 뜯어내고 그 밑에 숨겨진 진짜 짐승 같은 감정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은 분명 저 여자인데 왜 정작 숨이 막히고 갇혀있는 것은 자신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태무는 자신이 왜 이토록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고 속으로 헐떡이고 있는지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본질이
이 가난한 여자에 대한 치명적인 갈망이라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못했다. 평생 모든 것을 수치와 계약서로만 제어해 온 오만한 재벌 3세의 얄팍한 자존심은 사랑이라는 나약한 버그에 굴복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겁게 한숨을 삼킨 라운지에서의 그 숨막히는 만남이 끝난 후 다시 며칠의 시간이 탁한 물처럼 무겁게 흘러갔다. 계약 만료를 정확히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 서유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서둘러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대학병원 신관 무균병동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난 3년 중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결연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짙은 소독약 냄새가 코 속으로 훅 밀려들어 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지독한 약품 냄새조차 서윤에게는 구원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3년 전 절망에 빠져 매일 밤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돈이 없어 동생의 인공투석기를 멈춰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의 참담함,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던 서늘한 밤 공기가 다시금 떠올랐다. 면회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창백하고 앙상했던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낸 채 건강한 혈색을 되찾은 남동생 우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주치의인 이 교수는 서윤에게 두꺼운 차트 기록과 아이패드를 내밀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1.1 정상, 사구체 여과율도 완벽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식된 신장이 면역 거부 반응 단 한 번 없이 100% 완벽하게 생착되었어요. 초고가 면역 억제제 투여도 어제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끔찍했던 투석기는 영원히 필요 없습니다. 한우진 환자, 오늘부로 완전한 완치 판정 및 최종 퇴원입니다. 그 단호하고도 기적 같은 선언이 이 교수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서윤은 다리에 팽팽하게 들어가 있던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다.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강태무라는 거대한 얼음성 안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감정을 갈갈이 찢어발기며 유령처럼 버텨냈던 그 모든 참혹한 인내의 시간들이 마침내 완벽한 생명이라는 보상을 받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서윤은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우진을 꽉 끌어안고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얇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더 이상 비참하고 무력한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누나,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누나 인생 살아. 매형 눈치 보면서 숨죽여 살지 말고. 나 이제 정말 건강해졌으니까 누나가 나한테 짐 지워준 거 다 갚으면서 살게. 우진은 서윤의 거칠어진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매일 밤 병원비 명세서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누나의 구분등과 억지로 견뎌낸 시댁의 멸시를 우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진의 속삭이는 말에 서윤은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온전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한서윤으로. 이제 그녀의 숨통을 짓누르던 천문학적인 채무와 생계의 압박, 그리고 유일한 핏줄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재벌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독하게 견뎌낸 진실한 희생과 인내의 시간이었다. 이제 강태무의 억만장자 재력이 더 이상 그녀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없다는 뜻이었다. 온전한 독립의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그날 이후 남은 일주일 동안 서윤은 차분하게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태무의 넥타이를 고르고 그가 곁눈질로 던지는 서늘한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낡은 보온 도시락에 위염에 좋은 부드러운 죽이나 맑은 해물탕을 담아 그의 출근길을 배웅했다. 태무는 자신의 완벽한 성체 안에서 아내가 영원히 순종적인 부속품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 그녀의 이러한 기계적인 친절을 맹신하고 있었다. 그는 간혹 밤늦게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내오는 서윤의 가녀린 손목을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다.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짙은 열망과 오만한 통제욕이 뒤엉켜 있었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그 눈길에 화답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이 화려한 감옥을 벗어나 동생과 함께할 평범하고 눈부신 아침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무가 그어놓은 감정 금지의 선은 이제 역으로 태무 자신을 오가매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3년 기한의 마지막 날 저녁, 건조한 도어락 해제음이 울리며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18도로 완벽하게 통제된 실내의 서늘한 공기가 외출에서 돌아온 서윤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벽장에 걸어두고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적막한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차가운 추상화 미술품, 흠집 하나 없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거실 한가운데를 장식한 눈부신 크리스털 샹들리에, 이 모든 화려한 사치품들은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던 3년 전 봄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적이 없었다. 이곳은 철저한 이진법의 계산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쇼윈도일 뿐이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향해 거대한 드레스룸의 문을 열었다. 수백 벌의 택도 떼지 않은 명품 드레스와 색깔별로 진열된 한정판 에르메스 가방, 한 번도 신지 않은 최고급 구두들이 벽면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태무가 JX그룹 사모님의 품위 유지를 명목으로 비서실을 통해 기계적으로 채워넣은 허상들이었다. 서윤은 그 화려한 허영의 자네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3년 전 자신이 처음 이 낯선 세계에 들어올 때 끌고 왔던 낡고 초라한 천 소재의 작은 캐리어를 끄집어냈다. 지퍼가 뻑뻑하게 열리는 마찰음이 넓은 방 안에 기괴하게 메아리쳤다. 그 낡은 캐리어는 지난 3년 동안 강태무의 거대한 부력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구명조끼와도 같았다.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일상인 이 펜트하우스에서 서윤은 언제나 남몰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치열하게 공부하던 옛날의 한서윤을 잊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 전부터 입었던 수수한 면 티셔츠 몇 장과 물 빠진 낡은 바지, 그리고 일기장만을 그 작은 공간에 차곡차곡 담았다. 강태무의 돈으로 산 물건은 단 1g도 립스틱 한 개조차 챙기지 않았다. 식모처럼 부려먹고 멸시했던 시댁의 폭언들, 남편의 냉대 같은 지난 3년의 기억들도 함께 짐 가방 안에 쓰레기처럼 밀어 넣었다. 짐 싸기를 마친 서윤은 화장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투명한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여자가 자신을 무심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5캐럿짜리 페어컷 다이아몬드 예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반지가 땀이 밴 피부에서 억지로 빠져나가는 순간 손가락 마디에 선명하게 움푹 파인 하얀 자국이 그녀가 견뎌온 무거운 억압의 시간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듯했다. 그 깊게 팬 상처 자국을 내려다보던 서윤의 입에 씁쓸한 조소가 어렸다. 화장대 위로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떨어지며 서늘한 달그락 소리와 함께 파열음을 냈다. 서윤은 그 옆에 태무가 형식적인 기념일마다 의무적으로 비서실을 시켜 선물했던 각종 보석함과 고가의 롤렉스 시계들을 가지런히 정렬해 두었다. 더러운 건 낡은 캐리어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했던 그들의 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단호하고 차가운 글귀가 적힌 법적 서류가 들어있었다. 3년 전 그 서늘한 서재에서 서명했던 계약서 부칙에 명시된 계약 만료 시 상호 합의하에 조용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어떠한 위자료다 재산 분할 청구권도 전면 포기한다는 조항에 따라 법무팀이 미리 작성해둔 완벽한 결별의 문서였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은빛 몽블랑 만년필을 거머쥐었다. 3년 전 벼랑 끝의 절망 속에서 스스로 감옥의 문을 닫으며 서명했던 바로 그 펜이었다. 하지만 지금 만년필을 쥐 그녀의 손끝에는 어떠한 절망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던 지난 시간들은 이제 과거의 낡은 유물이 되었다. 촉 끝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잉크가 이혼 서류의 하단에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자를 빠르고 단호하게 새겨 넣었다. 서명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갈하고 명확했다. 그 서명은 지난 3년간 겪었던 수모와 멸시, 시댁의 독설과 방관하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에 대한 완전한 해방을 의미했다.
모든 부채와 의무를 완벽하게 정산한 가장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복수의 첫 단추였다. 서류에 밴 잉크 냄새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글씨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며 서윤은 자신의 숨통을 옥죄던 차가운 계약의 족쇄가 완벽하게 끊어져 나가는 거대한 파열음을 내면에서 들었다. 서윤은 서명이 완료된 이혼 서류를 침대 위 중앙에 올려놓았다.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누구라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닦아둔 낡은 보온 도시락통을 챙겨 펜트하우스의 넓은 주방 식탁 위로 가져갔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이 공간에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남아 있었다. 강태무를 위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남아있는 알량한 미련이나 숨겨둔 애정의 발로가 결코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철저하게 지켜왔던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임무에 종지부를 찍는 그녀만의 가장 잔인하고 깔끔한 의식이자 마침표였다. 서윤은 무심한 표정으로 대리석 도마 위에 식재료를 올리고 칼질을 시작했다. 탁, 탁, 탁.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를 두드리는 날카로운 칼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를 건조하게 울렸다. 어쩌면 이 소리는 강태무의 일상에 너무도 당연하게 녹아들어 그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중독되어 버린 백색 소음이었을 것이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려 만성 위염을 달고 사는 남편의 쓰린 위장을 달래주기 위해 항상 정성껏 끓여내던 맑은 해물탕의 육수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무와 조개가 우러난 그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공조 시스템의 바람을 타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짙게 퍼져나갔지만 정작 도마 앞에 서서 음식을 만드는 서윤의 등 뒤로는 영원히 좁힐 수 없는 심연의 냉기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감정이라는 것이 이 사소한 도마 소리와 따뜻한 국 냄새를 타고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오만한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따뜻한 국물이 그의 차가운 위장을 잠시 데워준들 그의 텅 비고 얼어붙은 심장까지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서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저녁 8시 정각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현관을 넘어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치열한 M&A 일과에 지친 창백한 얼굴로 퇴근한 강태무였다. 그의 등 뒤로는 충직한 김 비서가 내일의 일정을 조용히 브리핑하고 있었으나 태무는 현관을 넘어서자마자 손을 들어 김 비서의 말을 신경질적으로 끊었다. 태무는 비에 젖은 코트를 벗어 김 비서에게 건네고 타일을 거칠게 풀어헤치며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주방에서 훅 끼쳐오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 도마 앞에 선 서윤의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깊고 서늘한 시선이 아내의 가녀린 어깨와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끝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김 비서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고는 가볍게 묵내를 한 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물러났다. 철문이 닫히며 펜트하우스는 다시 완벽한 둘만의 공간으로 단절되었다. 태무는 이 지독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기묘한 안도감과 뿌리내림을 속으로 치열하게 부정하려 애썼다. 밖에서는 수조 원의 자금이 오가는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핏발선 눈으로 싸우지만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묵묵히 온기를 만들어내는 저 여자. 그는 이 당연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내일 아침이면 영원히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만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자신의 안전한 영토를 확인하듯 천천히 주방으로 다가갔다.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이는 서윤의 옆얼굴이 유난히 시선을 잡아 끌었다. 오늘 주주총회 방어권 준비 때문에 피곤합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하고 끝내죠. 태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하고 자비 없는 명령조였다. 그는 길고 우아한 손가락으로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서윤의 좁은 등을 향해 툭 던지듯 말했다. 그는 서윤이 당장 가스불을 끄고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춰 기계적으로 움직일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평소처럼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는 달칵 소리가 주방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며 테이블에 앉은 남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항상
그의 차가운 시선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인 미소를 짓던 어제까지의 무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태무의 오만한 눈빛을 정면으로 튕겨내고 있었다. 네, 저녁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공허하고 평온했다. 그녀의 음성에는 그 어떤 애정이나 미련의 파편도 묻어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첫 수일 뿐입니다. 이제 막 바둑판 위에 첫 번째 돌을 놓았을 뿐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무시했던 촌스러운 임시 아내가 아니었다. 스스로 족쇄를 풀고 일어선 온전한 주체였다. 태무는 서윤이 차려낸 따뜻한 국그릇과 정갈한 반찬들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완벽한 상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무언가 이질감을 느끼고 아내의 허전한 왼손으로 날카롭게 향했다. 매일 저녁 국자를 줄 때마다 주방의 할로겐 불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번쩍이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녀의 얇은 손가락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하얗게 파인 흉터 자국만이 그녀가 원래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것을 비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태무의 반듯한 미간이 불길하게 좁혀졌다. 언제나 빈틈없이 계산된 이진법의 세상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작은 변수는 거대한 에러 코드처럼 다가왔다. 늘 자신을 향해 헌신적으로 내밀어지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태무의 오만한 통제력을 근본부터 흔들어버렸다.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믿었던 심장 깊은 곳의 시스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며 불길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섬뜩함,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그는 서윤의 텅 빈 눈빛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감지했다. 반지는 어쨌습니까? 태무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며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의 두꺼운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갈구해 본 적 없는 절대 권력자가 처음으로 느끼는 원초적인 상실감. 그것은 분노를 가장한 처절한 절망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무의 무례하고 강압적인 질문을 차가운 허공으로 흘려보내며 시선을 돌려 저 멀리 안방 드레스룸 구석에 조용히 숨겨둔 자신의 낡은 캐리어 쪽을 곁눈질로 한번 짧게 응시할 뿐이었다. 업무 배제는 서류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차가운 집에서는 제가 영원히 떠날 차례입니다. 서윤은 다시 시선을 거두어 오만하게 식탁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는 태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이 지독한 얼음성 안에서 저 거만한 포식자를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사랑이나 감정의 찌꺼기 따위는 단 한 줌도 남기지 않고 그가 3년 전 요구했던 가장 완벽하고 기계적인 계약의 파트너로서 차갑게 마침표를 찍을 시간. 당신이 그어놓은 잔인한 선 밖으로 이제 영원히 나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가장 서늘한 작별 인사를 건네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가 어깨에서 벗어던진 앞치마가 식탁 의자 위로 스르르 힘없이 흘러내렸다.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강태무의 세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대한 파멸의 시계 초침이 마침내 12시를 향해 정교하고 무자비하게 째깍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짜 이별의 서막이 올랐다. 식탁 의자 위로 스르르 흘러내린 앞치마는 마치 지난 3년간 강태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숨죽여 살았던 한서윤의 허물이 벗겨진 것과 같았다. 강태무는 그 얇은 천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미세한 소리조차 천둥처럼 거대하게 느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육중한 마호가니 의자가 뒤로 밀리며 대리석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넓은 주방을 폭력적으로 찢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어본 적 없던 완벽주의자 CEO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낯선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다. 서윤은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무의 거친 호흡과 위압적인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요하고 일정했다. 현관 앞 팬트리 공간에 미리 꺼내두었던 낡은 천 캐리어의 손잡이를 거머쥐는 그녀의 손끝에는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장난합니까? 태무의 낮고 위협적인 음성이 현관 복도를 타고 뱀처럼 서늘하게 얽혀왔다. 그는 어느새 성큼성큼 걸어와 서윤의 등 뒤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갑자기 그깟 싸구려 가방은 왜 끌고 나오는 건지 묻고 있잖아. 백세아가 던진 몇 마디 얄팍한 도발 때문에 지금 시위라도 하는 겁니까?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위자료 청구 범위에 불만이 있다면 법무팀을 통해서 정식으로 서면 요청을. 강태무 씨,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대표님도 여보도 아닌 지극히 건조하고 타자화된 세 글자의 호칭이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차갑고 명확한 호칭에 태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던 오만한 통제의 언어들이 턱끝에서 멎어버렸다. 방금 자정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3년 전 서재에서 서명했던 혼인계약서의 효력은 정확히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소멸되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계약 기간 동안 JX그룹의 사모님으로서 수행해야 했던 대외적인 의무, 당신의 흠결없는 파트너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껍데기 같은 삶까지 저는 제가 약속했던 모든 조항을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이제 제 의무는 끝났습니다. 한서윤, 태무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소리치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서윤은 아주 미세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태무의 커다란 손이 갈 곳을 잃고 허망하게 굳어버렸다. 식모처럼 부려먹고 내쫓을 며느리의 자리조차 이제는 제 스스로 반납합니다. 그동안 제공해주신 동생의 수술비와 병원비는 제가 당신의 그림자로서 바친 3년의 시간과 노동력으로 충분히 상계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재 책상 위에 명세서와 정산 내역을 남겨두었으니 비서실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서윤은 가볍게 묵내를 했다. 그것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았던 부부의 작별 인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즈니스 계약을 종료하고 돌아서는 타인의 차가운 매너였다. 이건 그냥 첫 수일 뿐입니다. 진짜 당신의 삶에서 제 흔적이 지워지는 과정은 내일 아침이 밝으면 더욱 명확하게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녀는 주저없이 몸을 돌려 현관문의 도어락을 해제했다. 삐리릭 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서늘한 바깥 공기가 펜트하우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서윤은 낡은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섰다. 쾌! 무거운 문이 닫히며 펜트하우스는 다시 완벽한 정막 속으로 잠겨들었다. 태무는 닫힌 현관문 앞을 멍하니 응시한 채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이진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그의 뇌회로가 거대한 버그를 일으키며 셧다운된 것 같았다. 협상, 지분, 위자료, 주식, 그가 평생 무기로 삼아왔던 그 어떤 단어로도 방금 전 서윤의 행동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화를 낸 것도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쓰레기를 버리듯 그를 완벽하게 폐기 처분하고 떠나버린 것이다. 미친 사람처럼 현관에 서 있던 태무는 문득 무언가에 쫓기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방으로 향했다. 넓은 드레스룸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이 켜진 드레스룸 안의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완벽했다. 수백 벌의 명품 드레스, 수십 개의 한정판 가방, 한 번도 바닥에 닿은 적 없는 최고급 구두들. 모두 자신이 JX 안주인의 품이라는 명목으로 기계처럼 사다 채워 넣었던 물건들이었다. 그 화려한 허영의 산물들은 단 한 개도 사라지지 않고 제자리에 꽂혀 있었다. 오직 서윤이 결혼 전부터 입고 들어왔던 낡은 면 티셔츠 몇 장과 물 빠진 바지들이 걸려있던 좁은 구석의 공간만이 휙하게 비어있을 뿐이었다. 그 텅 빈 한 뼘의 공간이 태무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후벼 팠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강태무의 돈으로 산 물건은 단 1g도 자신의 인생에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비틀거리며 드레스룸을 빠져나온 태무의 시선이 화장대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빼놓고 간 5캐럿짜리 페어, 컷 다이아몬드 반지가 서늘한 조명을 받으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반지는 태무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족쇄였다. 돈만 쥐어주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얄팍한 착각이 그 반지와 함께 화장대 위에 차갑게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반지 옆 가지런히 놓인 빛바랜 갈색 서류 봉투. 태무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섬뜩함을 느끼며 봉투 안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 법무팀이 3년 전에 미리 작성해 두었던 그 차가운 서류의 최하단에는 새까만 만년필 잉크로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흔들림 없이 정갈하게 서명되어 있었다. 어떠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도 전면 포기한다는 조항 옆에 찍힌 그녀의 선명한 인감도장이 태무의 두 눈을 붉게 물들였다. 태무의 입술 사이로 처절하고 짐승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서명된 종이를 움켜쥔 그의 커다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덜덜 떨렸다. 심장이 얼어붙은 호수 밑바닥으로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것 같았다. 3년 전 절박한 얼굴로 이 서류의 근간이 되는 혼인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녀의 모습이 환영처럼 겹쳐졌다. 그때 그녀가 쥐었던 펜과 방금 전 이 이혼 서류에 마침표를 찍은 펜은 같은 것이었다. 서윤은 3년 내내 이 완벽 결별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의 곁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태무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은 서윤이었지만 정작 그 새장 안에서 감정이라는 치명적인 족쇄에 묶여 길들여진 것은 강태무 자신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차려주던 따뜻한 죽 한 그릇, 퇴근할 때마다 훅 끼쳐오던 맑은 해물탕의 냄새,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끝에서 풍기던 희미한 비누향, 그 모든 사소하고 무용한 것들이 이미 태무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거대한 호흡기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그 호흡기가 억지로 뜯겨져 나간 지금에야 피투성이가 된 채 깨달은 것이다. 그가 가장 혐오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미 뼛속 깊은 곳까지 전이되어 그의 뇌와 심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서윤이 없는 삶은 단 1초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대로 그녀를 놓쳐버린다면 자신은 그저 수조원의 돈다발 위에 앉아 서서히 썩어가는 빈 껍데기 시체에 불과해질 것이 뻔했다. 김비서! 태무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당장 한서윤 위치 추적해. 신용카드 내역, 휴대폰 기지국, 펜트하우스 CCTV 차량 동선 전부 다 뒤져서 1분 안으로 내 폰으로 띄워. 당장 전화기 너머로 김비서의 다급한 타이핑 소리가 들려왔다. 태무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거실로 뛰쳐나왔다. 주방 식탁 위에는 서윤이 마지막으로 끓여둔 해물탕이 냄비 안에서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3년 내내 그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손에 쥐어주었던 낡은 보온 도시락통이 깨끗하게 씻겨 놓여 있었다. 다시는 저 낡은 도시락통에 따뜻한 밥을 담아줄 그녀가 없다는 사실이 태무의 명치를 거대한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물리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부회장님, 사모님께서, 아니 한서윤 씨께서 방금 전 서울역 KTX 매표소에서 현금 카드로 부산행 편도 티켓을 결제하신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열차 출발 시간까지는 불과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의 다급한 보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태무는 현관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코트를 챙겨 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하행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부서져라 누르는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태무는 평소 기사가 운전하던 마이바흐 대신 구석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벤츠 스포츠카 운전석에 거칠게 올라탔다. 엔진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차가 빗속의 도로를 향해 미친 듯이 튀어나갔다. 창밖으로는 살이 에이는 듯한 차가운 봄의 폭우가 거센 바람과 함께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유리창을 좌우로 베어냈지만 쏟아지는 장대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로 위를 붉게 수놓은 수많은 차량의 후미등이 번지며 시야를 어지럽혔다. 안 돼, 안 돼, 한서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태무는 핸들을 쥐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며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짓밟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차체를 때리는 파열음보다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훨씬 더 거대하고 폭력적으로 깃전을 때리고 있었다. 평생 다른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자본시장을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가 지금은 도망친 아내의 흔적을 쫓으며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한 사냥개처럼 비를 뚫고 질주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체면이나 재계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한서윤을 다시 자신의 시야 안에 구속해야 한다는 그 원초적이고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그의 뇌수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은 거센 폭우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차를 아무렇게나 광장 앞 연석에 내팽개치듯 세운 태무는 문을 박차고 비 쏟아지는 역사를 향해 달렸다. 최고급 비스포크 수트의 어깨와 바짓단이 흙탕물과 빗물에 처참하게 젖어 들어갔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겨 고정되어 있던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이마 위로 흉하게 헝클어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몰골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든 KTX 대합실 안은 짙은 습기와 사람들의 채취,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의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무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돌리며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 서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눈을 번뜩였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날뛰었다. 그때였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 쪽 빽빽한 인파의 가장자리에서 거짓말처럼 고요한 섬 하나가 태무의 시야에 꽂혔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자신의 손때가 묻은 낡은 천 캐리어의 손잡이를 단단하게 거머쥐고 있는 작고 가녀린 뒷모습, 한서윤이었다. 그녀를 발견한 순간 태무의 폐부로 끊어졌던 산소가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는 사람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주위에서 불쾌한 비명과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태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는 저 잔인하고도 지독하게 사랑스러운 여자의 뒷모습만이 존재했다. 서윤이 막 승차권을 확인하고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디디려던 찰나였다. 한서윤, 짐승의 포효 같은 거친 부름과 동시에 태무의 크고 뜨거운 손이 서윤의 차가운 손목을 폭력적일 만큼 강하게 낚아챘다. 그 엄청난 악력에 서윤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끌려갔다. 낡은 캐리어가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쓰러지며 요란한 소음을 냈다. 갑작스러운 완력에 놀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쏠렸다. 최고급 수트를 입은 채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평범한 차림의 여자 손목을 부서져라 쥐고 헐떡이는 기이한 풍경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얇은 손목을 옥죄고 있는 태무의 손을 한 번, 그리고 빗물에 젖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강태무의 낯선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녀의 심장 박동은 단 1비트도 빨라지지 않았다. 서윤의 맑고 깊은 검은 눈동자에는 이 모든 소란을 관조하는 듯한 절대적인 무관심과 차가운 이성만이 서리가 내려앉듯 고요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어딜 간다는 겁니까? 태무가 숨을 몰아쉬며 으르렁거렸다. 빗물이 그의 속눈썹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려 마치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그딴 서류 쪼가리 하나 던져놓고 내 허락도 없이 이딴 식으로 도망치는 거 절대 용납 못해. 당장 캐리어 줍고 따라와. 그는 서윤의 손목을 쥐채 억지로 역사를 빠져나가려 힘을 주었다. 하지만 서윤은 대리석 바닥에 단단하게 두 발을 고정시킨 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잡히지 않은 반대편 손으로 태무의 거대한 손등을 차갑게 쳐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손 놓으십시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단정하고 고요한 명령이었다. 제 몸에 손을 댈 권리, 당신에게는 이제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서류 처리가 끝나지 않았어. 넌 아직 내 아내고 JX그룹의 안주인이야. 주주총회가 코앞인데 기사라도 나면 그룹 주가에 어떤 타격이 갈지 몰라서 이래. 내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겠다던 계약 조항을 이런 식으로 깨부수겠다는 건가? 태무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그룹의 주가와 계약이라는 알량한 비즈니스 핑계를 방패막이로 삼아 소리쳤다. 그것은 평생 이진법의 세상에서 살아온 남자가 자신의 비참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 꺼내든 가장 초라하고 궁색한 무기였다. 그러나 서윤은 그 얄팍한 방패마저 날카로운 창으로 무자비하게 꿰뚫어버렸다. 강태무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서윤의 시선이
태무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갔다. 당신은 지금 아내를 붙잡는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태무의 심장이 덜컹거리며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나의 주가방어, 의무와 JX그룹 안주인으로서의 껍데기 역할은 어젯밤 자정을 기점으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완벽하게 소멸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의 접수와 그에 따른 언론 통제, 그리고 주가 하락 방어 리스크 관리는 온전히 강태무 대표님과 비서실, 그리고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당신들의 몫입니다. 계약이 끝난 하청업체 직원에게 본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치졸한 경영 방식 아닌가요? 서유는 턱을 치켜들고 태무의 무너지는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저 당신이 돈으로 통제하려 했던 수많은 임시 소모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내게 그어놓았던 그 잔인하고 완벽한 감정 금지의 선을 왜 이제 와서 당신 스스로가 헐떡이며 넘어오려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명백한 조롱이자 완벽한 팩트 폭력이었다. 태무는 자신이 과거에 서윤을 향해 내뱉었던 오만하고 상처 주던 말들이 수천 개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자신의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감정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자신이 선언했던 그 차가운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통을 틀어막고 있었다. 서윤아, 제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낯선 호칭이었다. 태무의 목소리가 비참하게 갈라지며 떨렸다. 그가 서윤의 이름만을 온전히 부른 것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서윤의 손목이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옥죄어졌지만 태무는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사람처럼 결코 그 손을 놓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기려 했다. 이대로 이 여자가 저 차가운 기차를 타고 자신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극단적인 공포가 오만한 억만장자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릴 참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의 중심을 낮추며 태무의 눈을 향해 가장 치명적이고 서늘한 일격을 날렸다. 더러운 건 제가 든 이 낡은 가방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던 당신의 오만한 심장입니다. 제발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내 앞에서 비켜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선언이 대합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거대한 강태무의 세계가 마침내 소리 없이 산산조각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이 폭력적이고도 애달픈 추격전의 끝에서 태무의 육신과 영혼이 대리석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기까지는 이제 단 1초의 시간도 남지 않았다. 서윤은 그 싸늘한 일가를 끝으로 자신의 얇은 손목을 옥죄고 있던 태무의 커다란 손을 완벽하고도 무자비하게 뿌리쳤다. 그녀의 가녀린 소나귀에서 속절없이 밀려난 태무의 손은 마치 방향키를 잃고 추락하는 난파선의 돛대처럼 차가운 허공에서 길을 잃은 채 파르르 떨렸다. 서윤은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낡은 천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단단하게 거머쥐었다. 거친 우레탄 바퀴가 서울역 대합실의 매끄러운 바닥을 구르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마치 태무의 심장을 산산조각으로 갈아버리는 톱니바퀴의 비명소리처럼 귓전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역사 안을 가득 채운 짙은 습기와 젖은 우산에서 피어오르는 비릿한 물냄새, 그리고 무심하게 흘러나오는 KTX 열차 출발 안내 방송의 기계음 속에서 서윤의 좁고 단정한 뒷모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멀어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태무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풍경이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렸던 거대한 부와 권력,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JX그룹의 후계자라는 절대적인 타이틀조차 지금 저 멀어지는 여자의 발걸음 하나를 멈춰 세우는 데에는 휴지 조각만큼의 쓸모도 없었다. 이진법의 수치와 계산으로만 굴러가던 그의 오만한 세계가 완벽하게 붕괴되며 치명적인 오류를 내뿜고 있었다. 이대로 그녀가 저 차가운 금속 계단을 밟고 내려가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는 순간 강태무라는 인간의 삶은 영원히 심장이 도려내어진 빈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뇌수를 하얗게 마비시켰다.
서윤이 에스컬레이터의 첫 번째 계단에 낡고 빗물에 젖은 스니커즈를 내디디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쿵!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안내방송 소리를 단숨에 찢어발기는 둔탁하고도 뼈저린 파열음이 대합실 한복판에서 거칠게 울려 퍼졌다. 주변을 바쁘게 걷던 수십 명의 인파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경악에 찬 시선으로 한 곳을 돌아보았다. 그것은 수조원의 자산을 굴리며 타인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절대 권력자가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굽혀본 적 없던 무릎을 꺾고 서울역의 차갑고 더러운 대리석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산 최고급 비스포크 수트 바짓단이 흙탕물과 누군가 흘린 커피 얼룩으로 뒤덮인 바닥에 무참히 지식이며 더러운 물을 흠뻑 빨아들였지만 태무는 그런 자신의 참담한 몰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기어가듯 서윤의 발밑으로 다가가 그녀의 얇고 낡은 트렌치코트 자락을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부여잡았다. 길고 우아했던 그의 손가락은 완벽하게 통제력을 잃고 하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끌어당겨지는 코트 자락의 묵직한 무게감에 서윤은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려던 발걸음을 멈칫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맑고 서늘한 시선 끝에 닿은 것은 불과 며칠 전 VIP 라운지에서 백세아의 도발 앞에서도 감정의 동요 없이 자신을 방관하며 감정 금지의 선을 긋던 그 차갑고 완벽한 억만장자 CEO가 아니었다. 쏟아지는 빗물과 터져나온 눈물이 뒤범벅되어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한없이 나약하고 비참한 한 명의 사내아이일 뿐이었다. 가지마. 제발, 서윤아. 제발 가지마. 태무의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음성은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흉하게 갈라지고 찢겨 있었다. 철저하게 타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던 비즈니스 언어와 차가운 존댓말의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밑바닥 심연에 숨겨져 있던 날것의 감정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애원이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깟 서류 쪼가리에 당신을 가둬놓고 내 마음조차 속이면서 오만하게 굴었던 거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위자료가 적다면 내 주식을 전부 다 당신 이름으로 돌려줄게. 회장직을 내려놓으라면 내일 아침 당장 이사회에 사표를 던질게. 그러니까 제발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 대합실을 오가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렌즈에 담으려 했고 어디선가 플래시가 터지는 불빛이 번쩍였지만 태무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코트 자락을 쥐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이 낯선 남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서윤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겹겹이 쌓여있던 얼음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3년 동안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유령처럼 견뎌내야 했던 지독한 고독, 자신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내쫓으려던 시댁의 폭언을 묵인하던 그의 차가운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백세아의 모욕 앞에서도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이윤이 남지 않는 소모전이라며 선을 긋던 그 잔인한 남자 서윤은 그 모든 억울함에 대한 완벽하고 도덕적인 복수로서 그가 자신에게 부여했던 완벽한 아내의 의무를 마치고 미련 없이 그를 버리고 떠나는 이 순간을 수천 번이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왔었다. 오만한 포식자를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끌어내려 그 오만함을 합법적으로 짓밟아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치밀하게 계획한 핏빛 없는 사이다 복수의 완성이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낡은 스니커즈 발밑에 엎드려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그를 마주한 순간 서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승리감이나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 한구석을 뻐근하게 찌르는 예상치 못한 둔탁한 통증이었다. 리시즘 이진습 세상에서 인간의 감정을 버그라 여기며 통제해왔던 남자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방어 기제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맨몸으로 피 흘리며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는 이 압도적인 굴복의 무게, 서윤은
그가 짐승처럼 흘리는 눈물 속에서 과거 가족의 기만과 배신으로 인해 심장이 갈갈이 찢겼던 어린 강태무의 상처 입은 영혼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일어나십시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을 날카롭게 채우고 있던 서릿발 같은 적대감은 분명 한풀 꺾여 있었다. 이곳은 수많은 시선이 오가는 공공장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JX그룹의 대표께서 계약이 끝난 전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더러운 대합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투자자들과 언론에 결코 좋은 시그널을 주지 못할 텐데요. 상관없어. 태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거칠게 저었다. 그의 두꺼운 손가락이 서윤의 옷자락을 더욱 절박하게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올 정도로 움켜쥐었다. JX그룹 따위 부로 공중분해되어도 상관없어. 언론의 도배가 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쥐고 있는 저 따위 타이틀이나 돈다발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야. 나는 무서웠어, 서윤아. 그의 고백은 빗소리와 기계음에 섞여 한없이 처연하게 대합실을 울렸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어머니가 위자료에 눈이 멀어 어린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거래일 뿐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당신이 내 곁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헌신할 때마다 당신이 끓여준 그 낡은 도시락통의 온기가 내 뼛속까지 스며들 때마다 나는 미친 듯이 두려웠어. 그는 서윤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당신에게 종속되어 버릴까봐. 내 세계의 유일한 구원자가 당신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언젠가 당신이 나를 떠날 때 나는 정말로 숨을 쉴 수 없는 빈 껍데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알량한 계약서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당신을 밀어냈던 거야. 상처받기 싫어서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멍청하고 비열한 겁쟁이였어. 그 피 끓는 진심 어린 고백에 마침내 서윤의 단단했던 검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파문을 일으켰다. 오만함의 화신이었던 남자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비참한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바치는 완전 무결한 항복선언. 그것은 수백억 원의 위자료나 그 어떤 법적인 단죄보다도 강력하게 서윤의 다친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캐리어의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오른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당신이 지금 내게 보여준 이 처참한 바닥이 단지 눈앞의 상실감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발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서윤의 질문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것은 끝없이 가라앉고 있는 태무에게 던지는 마지막 구원의 밧줄이기도 했다. 태무는 그제야 바닥에 처박았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서윤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핏발이 선 그에 젖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회피는 없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확신과 절대적인 헌신만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증명할게. 내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 그깟 종이 쪼가리에 적힌 조건이 아니라 내 피와 땀으로 당신에게 증명할게.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내 인생의 유일한 지배자이자 진짜 안주인이라는 걸. 서윤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태무에 젖은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다. 차가운 대합실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얽힌 시선이 팽팽하게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지난 3년간 그들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던 투명하고 거대한 얼음벽이 마침내 소리 없이 완전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굽혀 자신의 옷자락을 쥐고 있는 태무의 크고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가녀린 손을 포겠다. 그녀의 굳은 살 베인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에 태무의 넓은 어깨가 경련하듯 크게 움찔했다. 그 맹세, JX그룹의 강태무 대표가 아니라 온전한 내 남편 강태무로서 하는 약속이라면 한 번쯤은 더 속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승인의 말은 태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구원의 교리보다도 경이롭고 거룩한 선고였다. 태무의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서윤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녀의 작은 품에 자신의 젖은 얼굴을 파묻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도 대리석 바닥의 찬 기운도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닿은 체온과 거칠게 뛰는 심장 박동만이 이 메마른 빌딩 숲에서 그들이 쟁취해낸 유일한 진실이었다. 1시간 뒤 매서운 폭우를 뚫고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떠날 때의 서늘했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8도로 차갑게 통제되던 실내의 공조 시스템은 어느새 전원이 꺼져 있었고 대신 은은한 황색 간접 조명이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태무는 빗물에 젖은 코트를 벗어던질 새도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쫓기는 짐승처럼 다급하면서도 확고했다. 서재의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서랍을 연그는 가장 깊숙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들고 다시 거실로 걸어 나왔다. 서유는 현관 팬트리 앞에 낡은 캐리어를 조용히 내려놓은 채 그의 거침없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태무가 서윤의 앞 흑단목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것은 3년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무미건조하게 서명했던 바로 그 원본 결혼 계약서였다.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며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고 기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돌아선다는 잔인한 조항들이 명조체로 빽빽하게 인쇄된 낡은 족쇄. 태무는 서윤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한 채 길고 거친 손가락으로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단숨에 집어들었다. 제4조 2항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금지한다. 이 쓰레기 같은 조항은 완벽하게 무효야. 찍, 찍. 질긴 고급 용지가 그의 강한 악력에 의해 두 갈래로 거칠게 찢겨나가는 파여름이 조용한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찢었다. 제12조 자산 분할 청구권 포기. 이것도 지옥에나 떨어지라지. 태무는 자신의 과거의 오만함과 두려움을 형상화한 그 문서에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의 소나귀에서 수십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난 계약서의 조각들이 마치 하얀 눈꽃처럼 공중으로 흩어지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력하게 떨어져 내렸다.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자본의 논리가 영리하고 진실된 한 여자의 침묵 앞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이따위 가짜 서류는 내 인생에 없어. 태무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을 딛고 서윤의 앞으로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깊고 단단했다. 조건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했던 내 과거의 비열함을 이 손으로 전부 찢어버린 거야. 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이제 그 어떤 기한도 조건도 비상탈출구도 존재하지 않아. 그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뻗어 서윤의 뺨을 감싸 쥐었다. 빗물에 젖어 서늘해진 그의 긴 손가락 끝이 서윤의 따뜻한 체온과 맞닿자 묘하고도 강렬한 전율이 두 사람의 피부를 타고 짜릿하게 흘렀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서윤. JX 그룹의 껍데기 같은 안주인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이기적이고 겁 많았던 남자 강태무의 진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내 모든 남은 숨결과 자산을 당신의 발밑에 바칠 테니 부디 나를 온전히 구원해줘. 그것은 명령도 계산된 거래도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에 바치는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프로포즈였다. 서윤은 태무의 크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화장대 위에 차갑게 버려두고 왔던 그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의 묵직함보다 지금 온전히 자신의 뺨을 감싸 아는 이 남자의 맥박 뛰는 체온이 1000배는 더 무겁고 벅차게 느껴졌다. 당신이 또다시 오만하게 자본의 논리로 나를 통제하려 들거나 상처받기 두려워 혼자만의 동굴로 비겁하게 숨어들려 한다면 그때는 이 낡은 캐리어를 다시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떠날 겁니다. 서윤의 입가에 마침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적인 비즈니스용 미소가 아닌 온전한 여자 한서윤으로서 짓는 진실된 미소였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픈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내게 솔직하게 내보이는 한 당신의 곁은 영원히 내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진짜 아내로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무의 뜨거운 입술이 서윤의 입술을 깁고 탐욕스럽게 덮어왔다. 지난 3년간 철저하게 억눌러왔던 원초적인 갈망과 뼈저린 후회,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껍데기를 깨고 진심에 닿았다는 경이로운 환희가 완벽하게 얽히며 터져나온 거칠고도 달콤한 키스였다.
서윤 역시 까치발을 들고 그의 넓고 단단한 어깨를 끌어안으며 그 거센 감정의 폭풍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봄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세상 안에는 오직 서로의 굳은 상처를 녹여내는 뜨거운 심장 박동만이 가득했다. 얼음성 같았던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찢겨진 계약서 조각들이 과거의 낡은 허물처럼 조용히 뒹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 위로 눈부신 새벽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윤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다. 항상 18도로 서늘하게 맞춰져 있던 차가운 공기 대신 온화하고 따뜻한 공기가 넓은 침실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태무의 단단한 팔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보호막처럼 둘러져 있었다. 곤히 잠든 태무의 평온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의 풍경은 어제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다. 대리석 식탁 한가운데에는 서윤이 3년 내내 매일 아침 태무의 쓰린 속을 달래주기 위해 맑은 줄 담았던 그 낡은 보온 도시락통이 깨끗하게 씻겨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듬뿍 받고 있었다. 과거에는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뼈저리게 확인시키는 슬픈 의무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그 낡은 물건은 두 사람의 단절된 시간을 이어준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구원의 매개체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화장대 위에 싸늘하게 버려져 있던 이혼 합의서는 간밤에 태무가 직접 최고급 문서 파쇄기에 넣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가루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였다. 서윤이 들고 나섰던 낡은 천 캐리어 역시 다시 드레스룸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잠시 후 헝클어진 머리에 편안한 실크 가운 차림을 한 태무가 주방으로 걸어들어와 서윤의 등 뒤에서 그녀를 틈없이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좁은 어깨에 기분 좋게 안착하며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오늘 아침은 내가 직접 차릴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쉬어.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자본시장을 쥐고 흔들던 JX그룹의 냉혹한 사냥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한 여자의 곁에서 평범한 일상의 온기를 갈구하는 다정한 남편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허리를 감은 그의 커다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포개며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거짓으로 시작해 가장 위대한 진실이 된 사랑.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숨통을 옥죄었던 차가운 자본의 성벽은 한 여자의 영리한 지성과 정직한 신뢰 앞에 마침내 흔적도 없이 허물어졌다. 세상을 쥐고 흔들던 가식적인 계약 서류들은 차가운 파편이 되어 영원히 흩어졌다. 조건과 이진법으로만 엮여있던 오만한 세계는 붕괴되었지만 서로의 가장 깊고 비참한 상처를 묵묵히 어루만지며 단단해진 이 견고한 연대는 마침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완성되었다. 새벽은 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공기로 시작해 가장 맑은 눈부심으로 온 세상을 채운다. 기나긴 봄비가 완벽하게 끝난 지금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서로의 진심으로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아침만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펼쳐져 있었다.